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월 1일부터 바뀐 법이나 시행규칙은 따로 없습니다. 바뀐 부분이 이제 보험료 할증 부분이 있는데 1월 1일부터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을 때 운전자가 서지 않는 경우, 일시정지하지 않는 경우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으로 2, 3회 위반 시 보험료 5% 할증이 되고 4회 이상 위반하시면 보험료가 10%까지 할증이 됩니다. 그러니까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는 방법이 뭐 바뀐 건 아니네요. 네. 근데 왜 법이 바뀐다고 이렇게 그런 얘기들이 돌았나요? 1월 1일이 아니고 네. 7개월 후 7월 달에 시행될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그때 시행이 됩니다. 그때 조금 바뀌기 때문에 아마 그래서 혼선이 드는 것 같은데 2022년 7월 달부터 시행되는 도로교통법 핵심 내용을 좀 말씀드리면 네. 보행자를 보호해야 된다. 아하.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기존에도 횡단보도에 사람이 이제 보행자가 가고 있으면 일시 정지하라는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데요. 도로교통법에 7월부터는요. 통행하는 경우도 있지만 통행하려고 하는 때가 딱 추가가 됐어요. 그래서 보니까 사람이 없는 것 같은데 저기서 보행자가 가는데 있을 것 같으면 그때부터 서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추가가 됐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우회전할 때 항상 일시 정지 이후에 보행자 안전을 중시한 다음에 운전을 할 필요가 있다. 그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근데 또 제가 듣기로는요. 네. 제가 또 애가 생기니까 또 관심이 가더라고요. 그럼요. 이게 어린이 보호 구역에 있는 횡단보도는 또 뭔가 또 다르다고 이렇게 들었는데요. 맞습니다. 어린이 구역은요. 보행자가 있든지 없든지 간에 무조건 일시 정지하는 걸로 바뀌었습니다. 30 적혀 있죠. 그리고 횡단보도가 보이면 바로 일시 정지를 한 다음에 가야 되고요. 뭐 신호등이 있다면 신호등에 맞게 행동을 하면 되는데 신호등이 없다 하든 있든 간에 보행자가 있든 없든 간에 일시 정지 이후에 해야 되고 왜냐하면 아이들이 언제든지 뛰어갈 수 있다고 판단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맞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법규를 위반하게 될 경우 자동차 보험료가 5에서 10% 수준으로 향상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뭐 이전에도 횡단보도에서 사고를 내거나 법규를 위반한 경우 자동차 보험료가 높아지긴 했었는데요. 이제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보행자 안전을 우선으로 하는 곳에서 사고가 생겼을 경우 보험료가 무조건 상승한다. 네네네. 그러니까요. 네. 보험료 요새 얼마나 비싸요. 거기에 또 올라가면 올라가고. 진짜. 근데 아파트 단지 안에서 보행자 보호하는 법도 생기는 것 같던데요. 그렇죠. 아파트 단지에 우리 도로가 생긴 건 도로같이 보이지만 법적으로는 사실 도로가 아닙니다. 그리고 뭐 대학 구내에 도로같이 생긴 아스팔트 길. 법적 도로가 아니라서 사실은 규제에 사각지대가 있었는데 앞으로는 이런 구내 도로라든지 아파트 단지 도로 모든 그 운전자한테 보행자 보호 의무를 부과합니다. 아파트 갈 때도 혹시나 보행자 옆에 있으면 안전하게 서행하거나 또 사람이 온다 그러면 일시 정지를 해야 된다. 앞으로는 예전에는 사실 그걸 지키지 않더라도 처벌되거나 과태료 부과가 안 되는데 앞으로는 처벌의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요. 보행자 보호가 이제 우선이 되도록 법이 이제 조금씩 바뀌었고 강화가 됐는데 모르고 계셨던 분들도 꼭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올해 들어서 바뀐 도로교통법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제일 대표적인 것으로는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굉장히 강화되었습니다. 음주운전 관련된 약관이 이제 3번 총 변경이 됐었는데 최초에는 300만 원만 부담을 하면 보험사에서 지급을 해줬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같은 경우는 보험사에서 우선 지급을 해주고 가해자에게 구상, 그러니까 다시 지급한 보험금을 돌려받는 시스템을 하다가 이번 7월 달부터는 이제 자기 부담금이라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애초에 음주운전으로 인해서 사고가 난 경우 이 손해배상액을 보험사가 아예 지급하지 않도록 처리됐습니다. 음주운전 뭐 절대 해서는 안 되겠죠. 그렇죠. 음주운전하면 최대 징역 2년까지도 가능하고요. 뭐 징역 2년 이것도 문제지만 운전 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될 수 있고 뭐 일부 되면 구속될 수 있으니까 음주운전 절대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거 본인 부담금이 최대 얼마까지 나올 수 있어요? 저희가 이제 책임보험, 의무보험이라고 하는 대인배상 원 책임보험 안에는 이제 1억 5천, 사망 1억 5천, 대물 피해의 경우 2천만 원 이렇게 돼 있고요. 이거 전체가 이제 자기 부담금으로 책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만 해도 1억 7천의 손해를 본인이 직접 내셔야 되고요. 이제 대인배상 의무보험을 초과하는 손해, 대인배상 2에서도 자기 부담금이 1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합치면 지금 2억 7천만 원이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플러스 알파가 있습니다. 상대방 차가 비싸다. 그러면은 우리 2천만 원을 초과하는 손해까지 본인이 내셔야 되기 때문에 금액은 천문학적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보험회사에서 먼저 내지를 않고 내가 먼저 내야 되는군요. 바뀌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런 보험의 문제도 생기지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형사처벌도 되고요. 또 행정적으로 면허 취소나 정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절대로 하셔서는 안 됩니다. 그럼요. 2022년에 새롭게 바뀐 교통법들을 알아봤는데요.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부분이라고 하니까 바뀐 교통법 몰라서 손해보지 마시고요.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게 교통사고라는 게 언제 몇 월 며칠 몇 시에 난다 없잖아요. 없죠. 그리고 나만 잘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저도 몇 해 전에 이제 빙판길에서 저희 어머님 모시고 가다가 이제 사고가 났는데 저는 뭐 안 다쳤는데 저희 어머님이 좀 다치셔가지고 막 당황하니까 이거 교통사고 났을 때 그럼요.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네. 진짜. 그렇죠. 대처법. 일단 사고가 났을 때 가장 중요한 거는요. 이게 큰 사고인지 작은 사고인지를 판단을 해야 됩니다. 약간 접촉사고일 수도 있고 사람이 다치거나 좀 파손이 되는 사고일 수도 있는데 그걸 판단한 다음에 일단 내려야 되겠죠. 내린 다음에 요즘은 뭐 휴대전화를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사진을 찍을 수가 있어요. 사고 부위도 찍고 좀 멀리서도 사진을 찍고 몇 장을 찍어두면 쌍방이 막 찍습니다. 그래서 이 나중에 이제 보험 담당자가 오면 사진을 다 안 찍어 놓으면 나중에 착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진 좀 찍어 놓고 이 연락처 교환하면서 보험 담당자들한테 이 전화를 해서 처리를 하자라고 말해 주시면 됩니다. 네, 기본적으로 이렇게 접촉사고가 나시면 부상의 정도 뭐 차이 없이 일단 병원만 가시면 기본 2주 진단이 나오게 되는데요. 그만큼 이제 보험료가 오르게 되겠죠. 네. 그래서 서로 그냥 사회 통념상 대인 처리 없이 다친 거는 서로 없으니까 각자 병원은 가지 말자라고 이야기를 하셔서 대물 처리로만 끝내시면 서로 보험료 할증도 막으실 수 있기 때문에 서로 윈윈이 되는 방법입니다. 참 요즘은 그래도 휴대전화로 이렇게 사진도 찍을 수 있고 옛날에는 제가 97년에 아까 면허 땄다 그랬잖아요. 그때는 차를 처음 이제 몰게 되면 스프레이를 하나 사서 넣어줬어요. 맞습니다. 맞아, 부모님이. 맞아. 바닥에 뿌리고 그래서 그랬죠. 사고 나면 이렇게 금방 해서 했고. 네, 내 진행 방향으로 화살표 그려놓으라고. 네. 근데 요즘 이제 요즘도 이게 사진은 있으니까. 사진대로 찍고 스프레이는 또 스프레이 그렇게, 하는 경우도 예, 있어요. 아, 그런 경우는 그래요? 모르니까. 그 경찰 아저씨가 오시면 또 스프레이 이렇게 하시고 그렇죠. 그러시는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근데 요거는 이제 가벼운 접촉사고의 얘기인데 이제 사고가 또 크게 날 수도 그렇죠. 있잖아요. 요럴 때는 큰 사고는 뭐 보면 알 수 있을 거예요. 네. 파손도 됐고 사람 인명사고가 났을 때가 이제 큰 사고가 네. 더 당황하잖아요. 상당히 당황하고요. 이런 경우는 교통사고 처리특례법에 적용되는 사고들이 될 수 있습니다. 예컨대 뭐 가실이라든지 아니면 중과실 사고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뭐 사진도 찍어둬야 되지만 더 중요한 거는 경찰을 좀 불러야 됩니다. 네. 그래서 경찰 입회하에 처리하는 게 꼭 필요합니다. 네, 교통사고를 냈을 때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이제 알려주셨는데 반대로 내가 만약에 교통사고를 당했다면 그때는 또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게요. 그렇죠. 사고 당했을 때 사실은 궁극적으로는 내가 얼만큼 보상, 배상을 받을 수 있느냐 이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네. 뭐 보험회사에 잘 처리하긴 하지만 좀 전에도 우리 선 생님 얘기를 좀 했지만 나이가 좀 드신 분들은 언제 좀 더 후유증이 생길 줄 몰라요. 네. 그러니까 쉽게 합의를 봐서는 좀 안 될 것 같아요. 가급적이면 또 골절 이런 게 뒤늦게 또 있을 수 있으니까 근육 이런 부분이 후유증까지 발견하고 해야 되는 부분 고려하면 조기 합의보다는 좀 나중에 충분히 좀 된 합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저도 예전에 가벼운 이제 접촉사고 뒤에서 제가 신호등에 아직 서 있는데 출발한 줄 알고 네. 이렇게 뒤에서 이제 박은 거예요, 제 차를. 그래서 그때는 뭐 뒤에 가보니까 아무런 뭐 그것도 없고 뭐 해가지고 흠도 없고 해가지고 그냥 가시라고 했는데 3일 뒤에 뒷목이 이제 그러니까요. 아파오더라고요. 뒤늦게 아파요. 네, 네. 아까 변호사님 하시던 말씀 제가 네. 조금 이어가면 제가 실제로 이제 처리했던 건이었는데 리어카로 이제 폐지를 줍던 할머니가 계셨는데 손수레로. 네, 그 국도에서 자동차랑 되게 경미하게 접촉사고가 있으셨어요. 네. 다행히 이제 운전기사분이 모시고 병원을 가고 병원에서도 문제가 없다. 네. 퇴원을 해도 된다 하셔서 퇴원 조치를 한 지 이틀 만에 폐혈증으로 사망하셨어요. 그런 일도 있군요, 선생님. 네, 이런 점들이 노인사고의 이제 문제점이 되기 때문에 네. 연세가 있으신 경우라면 몸에 이상이 크게 없다고 생각이 되시더라도 일단 치료를 꾸준히 하시면서 경과를 지켜보시는 게 네, 네. 이 교통사고가 나면 그 치료비부터 해서 뭐 이 최대한 보상을 잘 받아야 맞아요. 되잖아요. 근데 치료비 외에 또 어떤 것들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교통사고는 딱 세 가지가 있습니다. 부상에서 끝나는 사고, 치료를 다 했는데도 계속 부상이 남는 후유증이 있는 후유증. 후유장애 사고, 네. 그리고 사망사고가 있는데요. 네.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교통사고가 나게 되면 보험사에서 지급받을 수 있는 합의
그 항목에 치료비를 가장 먼저 떠오르실 거예요. 네. 떠오르시게 되는데 우리가 병원에 입원을 하시게 된다.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직장을 못 나가시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내가 소득을 벌어들여야 되는데 못 벌어들인 부분이 있다 보니 이 부분을 휴업손해라는 명목으로 받을 수가 있으시고요. 또 이제 장애가 남으셨다. 내가 어깨 치료를 다 받으셨는데 어깨 관절 움직임이 예전 같지가 않다. 이렇게 되시는 경우 이 장애가 몇 년 정도 지속될지 예상을 해서 정년까지 벌어들이실 수 있는 소득의 장려율을 곱하여 지급하기도 합니다. 근데요, 선생님, 내가 몇 살까지 살고 언제까지 일을 할지, 뭐 올해는 요만큼 벌었는데 내년에는 더 벌 수 있을지 덜 벌지, 이거를 어떻게 뭘로 그렇지. 기준으로 평생 소득을 잡아요? 네, 궁금하실 텐데 네. 제일 최근에 난 대법원 판례에서 우리나라 기본 사무직은 정년을 65세로 정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기준이 있는 거네요. 네네. 법적인 기준. 네, 뭐 직업별로 뭐 70세를 넘어가시는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긴 한데 일반적으로 65세라고 65세. 네. 그러면 만약에 65세 이후에 사고를 당하면 이 부분에 있어서는 보상을 못 받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그거는? 안 그래도 이런 부분에 문제가 많다 보니 자동차 보험 회사에서는 이제 자동차 보험 약관에 나이를 몇 세부터 몇 세냐에 따라 취업 가능 월수라는 개념을 두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62세부터 66세까지는 3년을 인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67세부터 75세까지는 2년, 76세 이상은 그래도 1년 소득을 인정해드리고 있습니다. 또 궁금한 게 있는데 우리들은 이제 그 프리랜서인데 네. 월급을 받는 게 아니고 소득도 이제 뭐 일정하지 않고 이제 불규칙한데 그렇다면 이제 저 같은 사람이 사고를 만약에 뭐 나거나 이제 당했을 경우 일이 없는 상태라면 만약에 그 당시에 쉬고 있는 상태라면 보상을 이게 받을 애매하네요. 수가 있는지 궁금하네요. 네. 보상 받으실 수 있습니다. 어. 왜냐하면 사고 당시에 소득이 없는 상태였어도 자동차 보험, 자동차 사고에서 이제 약관상 보통 인부 임금과 단순 노무 종사원, 그러니까 현장직 가시는 일용직 가시는 분을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네. 이 두 개의 합을 2로 나눠서 평균 임금을 정합니다. 이게 지금 2022년 상반기 약 11만 5천 원 정도고요. 하루에. 네. 한 달에 이제 주말 빼고 25일 정도 일한다고 보면 대법원 판례 18일도 이제 나오긴 했는데 25일 기준으로 환산을 하면 290만 원 정도 한 달 수익이 책정되십니다. 네, 네. 그러니까 보상 이야기 들어보니까 알았으면 더 받을 수 있는 것들이 더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대충 치료받고 이렇게 하면 아이고 다 복잡하고 그러니까 그만하자 싶을 때가 많은데 네. 이게 또 이런 보상은 또 내 몫이니까 잘 챙겨야 되겠다는 생각도 들고 이거 말고 뭐 또 저희가 알면 좋은 그런 내용들이 있을까요? 우리나라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자동차 보험이라고 자꾸 이야기를 하시니까 네. 많은 분들이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시거나 혹은 운전 중인 자동차에 부딪혔을 때만 보상이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다. 일단 네. 그게 기본이지 않나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줄여서 제가 이해하는 자배법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배법 1조에 보면 자동차를 운행 중에 사람이 사망 또는 부상, 재물의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 손해보상을 보장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운행 중이란 표현에 유의하셔야 됩니다. 운행 중. 운행 중. 당연하게 뭐 좀 들리기도 하는데 그 말이 왜 중요한 거예요? 운행 중? 이 운행이라는 뜻이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운전보다 운전. 범위가 훨씬 넓게 해석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요? 예를 들어서 우리 트럭은 물건 실으려고 몰고 네. 다니는 차죠. 그러면은 우리 트럭에 적재물을 싣다가 낙상 사고가 일어났다고 네,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네. 차 시동은 안 걸려 있죠. 네. 차는 운전을 안 했습니다. 네. 그래도 이 경우도 보상이 됩니다. 그럴 수 있겠네요. 예, 얼마든지 운전은 있죠. 아니어도. 예. 내가 문 열다 미끄러질 수도 있는 거고. 예, 맞아요. 운전하는 중에 생기는 사고가 다가 아니다. 아. 이 말씀이 와닿네요. 근데 선생님이 이 택시에 탔어요. 네. 그 택시에 내리다가 오토바이랑 게 부딪히는 경우 뒤에서 오는 있잖아요. 오토바이. 상당히 네. 많죠. 그럼 이거 어떻게 되는 상황이에요? 택시든 뭐 승용차든 운전하다가 정차할 때 그 속으로 오토바이가 가다가 네. 사고가 나는 경우, 이 개문 사고라고 일단 얘기를 하거든요. 네. 이거는 책임을 운전자가 집니다. 문 여는 승객이 지는 게 아니고요. 운전자는 사실은 확인을 하고 거기 정차를 해야 돼요. 뒤에 오토바이 운전자가 책임지는 건가요? 아니요. 아니, 택시 택시, 운전자. 택시나 승용차 운전자가요. 근데 과실 비율을 좀 따지긴 따져봐야 돼요. 뭐 통상은 8대2 정도로 봅니다. 운전자 8, 오토바이 운전자도 사실은 그 안으로 가면 안 되는데. 그렇죠. 그래서 승객이 뭐 무는 경우는 별로 없고 운전자 아니면 오토바이 좀 문제가 됩니다.
네, 맞습니다. 뭐 이런 경우도 있었는데 택시에 탔던 손님이 갑자기 문을 열고 내리면서 오토바이가 택시를 부딪히면서 사고를 당하셨거든요. 네. 웃긴 게 이때 택시 기사님이 뺑소니범으로 재판에 왜요? 넘겨졌습니다. 그러니까 택시 기사가 자기 과실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손님 대인- 과실이다. 거구나. 대인 처리를 안 해드렸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손님이 재판을 가신 것 같은데 뭐 최종적으로는 무죄 선고를 받으셔서 손해배상 의무가 없는 것으로 판결이 났습니다. 아, 그렇군요. 택시뿐만이 아니라 이제 승용차에서도 내릴 때 개문 사고가 이제 많이 발생을 네. 해서 조심을 해야 되는데요. 근데 이제 사고가 이제 갑작스럽게 생기는 거지만 개문 사고는 좀 미리 뒤에서 뭐가 오는지 좀 이렇게 살펴보면 좀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게 아닐까 있죠. 싶은데요. 있습니다. 네. 이 개문 사고 예방하는 아주 간단한 방법이 있는데요. 네. 덧치리치라고 부르는 방법이에요. 네. 덧치리치. 뭐예요? 예, 이게 뭐냐면 더치페리 할 때 그 더치. 예, 비슷해요. 네덜란드에서 사용하는 자동차 개문 사고 방지책인데요. 오. 보통은 이쪽으로 내릴 때는 이 손으로 문을 열죠. 네. 그렇잖아요. 네. 그러니까 앞에만 보이거든요. 반대쪽 손으로 여는 거예요. 아, 몸이 돌아가네요. 네, 그러면. 몸이 돌아가면서 뒤가 네. 약간 보이거든요. 요렇게 이쪽으로 내릴 때도 반대쪽으로 문을 여는 방법. 덧치리치. 아, 얼굴이 돌아가요, 이렇게. 예, 요걸 아. 덧치리치라고 합니다. 이러면 저절로 뒤쪽에서 오는 자전거나 오토바이 여기 살펴지거든요. 네. 요 사소하고 간단한 습관으로 90% 이상의 개문 사고를 방지할 수 있다고 하네요. 덧치리치. 이 간단한 습관 하나로 하차할 때 일어날 수 있는 그 충돌 사고를 예방할 수가 있겠네요. 그러니까요. 앞으로 덧치리치 네. 꼭 이렇게 문에 차에서 내릴 때 반대로. 예, 해야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버스도 사고가 일어나잖아요. 음. 뭐 버스에서 넘어지거나 아니면 뭐 승하차시 뭐 문에 끼거나 이렇게 내리다가 어디 뭐 네, 이런 사고는 또 어떻게 되나요? 네, 버스가 뭐 급출발, 급정거하는 경우 넘어져서 다치시는 경우가 네. 생각보다 되게 많습니다. 이런 식으로 운전 기사님의 잘못이나 버스 관리 소홀 등으로 인해서 버스 승객이 다쳤다면 이건 일반적인 보험사가 아닌 버스 공제조합에서 보상을 받으시면 됩니다. 아, 네. 공제조합. 자, 일단 해봐요. 생방송 오후 1시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이 2시 2분인데요. 시청자 여러분의 질문 받아보겠습니다. 동생이 횡단보도 교통사고를 냈는데요. 피해자가 골절 등으로 전치 8주 정도가 나왔는데 이 정도면 중상해 교통사고에 해당이 될까요? 하셨네요. 네. 네, 일반적으로 이제 진단 주수가 많으면 중상해라고 생각을 하시기가 쉬운데 일부는 맞고 일부는 틀립니다. 네. 자동차 보험사 보상팀 같은 경우는 부상 급수를 나눠놨습니다. 네. 거기서 7급 이상 사고가 돼버리면 이제 중상해고 담당자도 중상해 담당자가 처리를 하게 되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게 정확한 진단서를 제가 봐야 중상인지 아닌지 판단이 될 것 아, 같습니다. 그러니까 주수로 판단하기보다는 네. 그 다친 것의 급수에 따라서 네네. 판단이 되는군요.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부상 부위가 2가지 이상일 경우 이걸 병급한다고 표현을 하는데 네. 네. 뭐 8급, 뭐 9급 이렇게 있다. 그러면 네. 8급에서 몇 단계를 올린다. 올라가는 이런 식으로 거군요. 급수가 올라가는 것도 있으니까 진단서를 정확하게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도 살펴볼게요. 전동 킥보드 타고 가다가 폐지 줍는 어르신과 사고가 났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살짝 까진 정도인데 합의금 50만 원을 요구를 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습니까? 네. 일단 일상생활 배상 책임보험에 가입이 되셨는지부터 먼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예. 그러니까 일상생활 중에 타인에게 손해를 끼치면은 보상을 해주는 보험 상품이 있습니다. 네네. 그게 만약에 없다고 하시면 우리가 그냥 쉽게 생각해서 자동차 사고 통원 치료를 받으시면 우리가 보통 보상 담당자들이 한 40만 원, 많게는 80만 원 정도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네. 금액적으로 봤을 때 50만 원 정도면은 저러면 콜하겠습니다. 합의를 볼 수 있는 금액이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저희 방송 마칠 시간이 됐는데요. 내일은 196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 온 국민의 사랑을 받았던 인기 가요들을 가수들의 라이브 무대를 통해서 만나보는 시간을 또 특별히 가져볼까 합니다. 그때 그 시절 음악을 함께 하시면서 추억도 함께 떠올려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내일도 기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